대전 외곽 육군 통신대대. 전역 6개월 남은 원지호 상병이 손목을 다쳐 의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장교의 명찰을 본 순간 지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원채연. 13년 전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누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간호장교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릴 때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요. 그 말에 지호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보았습니다. 왼쪽 눈 밑, 기억 속 누나에게 있던 그 작고 옅은 점 하나를. 간호장교님, 혹시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동생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채연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지호야, 너 맞지? 누나? 차가운 의무실 안에서 13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바로 누나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적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전 외곽 육군 통신대대. 이른 새벽 부대 안은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관과 통신실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전봇대 위로 얽히고 설킨 검은 통신선들, 전투와 밑창에 깊이 밴 흙냄새, 취사장 쪽에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된장국 냄새, 점호 전에 짧고 긴박한 정적. 50대, 60대 이상 세대에게 이 풍경은 너무나 익숙한 군부대의 아침이었습니다. 젊은 날 누구나 한 번쯤 겪었던 혹은 자식을 보내놓고 가슴 졸이며 상상하던 바로 그 아침이었죠. 원지호 상병은 생활관 창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밀려들어왔고 그 서늘함이 오히려 머릿속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딱 6달. 숫자로 세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 6달이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지는 군복을 입어본 사람만 압니다. 후임들은 이제 지상낙원 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웃으며 지호 옆을 지나쳐갔지만 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시원한 기분보다 허전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관물대 문을 열었습니다. 군용 수첩 하나가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모서리가 살짝 눌린 채로 지호는 그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다른 비닐 속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지만 얼굴들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군의관 정복 차림의 아버지 원혁재, 간호장교 정복 차림의 어머니 장신혜, 그리고 볼이 통통했던 어린 지호, 그리고 누나 원채연. 네 사람이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진이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그 행복이 멈춰버린 순간의 기록이라는 걸. 지호는 사진 속 누나의 얼굴을 아주 오래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살아있으면 24이네. 누나 채연은 지호가 8살이던 해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였는데 딱 한순간 눈을 뗀 사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시간은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채연이 있던 시절과 채연이 없어진 뒤의 시절로. 아버지 혁재는 내과 전문의 과정까지 마친 후 군의관 대위로 임관해 지금은 국군 의무사령관 자리까지 올라 현재 계급은 투스타 육군 소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신혜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출신으로 간호장교로 복무하였으며 국군 간호사관학교장까지 지낸 후 3년 전 예비역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대전의 작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누구보다 단단하고 반듯한 가족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13년째 단 하루도 채연을 잊은 날이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신혜는 아직도 채연 생일이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찾지 못한 딸을 위해, 아무도 오지 않을 식탁 한 자리를 위해. 아버지 혁재는 야근이 늦게 끝난 날에도 가끔 차를 몰고 대전역 근처 골목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예전에 채연의 실종 전단을 붙이러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단을 붙이지 않지만 발길은 여전히 그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모든 걸 곁에서 다 보고 자랐습니다. 누나를 잃고 소리내어 울던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부모 마음을 먼저 살피는 21살 청년으로.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었고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의사보다 간호사가 자신에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취업도 더 빠른 간호사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군인만은 되고 싶지 않아 민간인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 지호는 어머니 신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사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러자 신혜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군인은 엄마 아빠 둘이면 됐지. 너는 내 길 가면 된다. 지호는 그 말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호는 간호학과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빨리 마치고 복학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의무병으로 복무하기 원했지만 배치받은 부대는 의무병 없이 군의관과 간호장교 중심으로 의무실이 운영되는 구조였고 지호는 결국 통신병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선로 점검에 전봇대 작업까지 하는 자리였습니다. 속으로는 허탈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고 손톱 밑에 흙이 끼어도 맡은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행정보급관 이영준 상사는 그런 지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 대기 중에 이영준이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원지호 상병? 예, 행보관님. 너 원래 간호학과라며.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은 잠깐 지호를 살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통신병 시켜놔도 티 안 내고 버티더라. 너 같은 놈이 제일 무섭다.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 겉으론 말을 안 해. 옆에 있던 소대장 박태훈 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지호 상병은 사고 안 치는 게 장점입니다. 작업 맡겨도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잠시 후 서류를 들고 지나가던 중대장 신주호 대위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녁 얼마 안 남았다고 풀어지지 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잘한 거다. 예, 중대장님. 지호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는 늘 같은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생활관 불이 꺼진 뒤에도 가끔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자꾸 뒤돌아보던 누나의 얼굴, 손을 놓치던 그 짧은 순간,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 신혜가 바닥에 무너져 내리던 소리, 군복도 미처 갈아입지 못한 채 경찰서로 달려가던 아버지 혁재의 뒷모습, 지호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 살아만 있어. 제발 살아만 있어줘. 그 기도를 그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대전의 조금 다른 방향, 어느 육군부대 의무실의 새벽도 조용히 분주했습니다. 원채연 소위는 약품 정리표를 손에 들고 병실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갓 임관한 간호장교답게 제복은 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병사들은 채연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긴장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착했고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군의관 오민기 대위가 아침 차트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원소위, 야간 특이사항 없었나? 예, 군의관님. 야간 발열 환자 한 명 있었는데 해열 후 안정됐습니다. 새벽 혈압도 정상 범위입니다. 좋아. 임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이 꽤 빠르네. 감사합니다, 군의관님. 오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체연이 유능하다는 건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가끔 복도 창가에 멈춰서서 너무 오래 바깥을 바라본다는 걸. 점심 무렵 채연은 의무실 복도 창으로 대전 시내가 멀리 내다보이는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졸업한 국군간호사관학교도 대전이었고 지금 복무하는 부대도 대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이 도시로 발걸음이 향했다는 걸 채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아직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막연한 기대가 채연을 여기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채연은 늘 가슴 한켠에 오래된 기억 조각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놀이공원의 소란스러운 소음, 순식간에 놓쳐버린 손, 자신을 찾는 것처럼 들리다가 점점 멀어지던 목소리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불렀던 이름 지호야. 채연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채연은 그 바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현실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평범한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통신선 점검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전봇대 표면이 미끄러웠습니다. 지호는 안전고리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대장 박태훈 중사가 팔짱을 낀 채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지호 상병, 위에 절연 상태부터 확인해. 예, 소대장님. 지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추락한 건 아니었지만 중심을 잃으면서 오른손으로 버티는 바람에 손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태훈이 즉시 뛰어왔습니다. 원지호 상병, 괜찮아? 지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손목은 금세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욱신거렸습니다. 형준이 다가와 지호의 손목 상태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이 자식,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바로 의무실 가. 행보관님, 이 정도는. 입 다물고 가. 나중에 전역하고 간호사 할 놈이 손목 망가뜨릴래? 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형준의 손에 이끌려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군의관 오민기 대위는 엑스레이 확인과 촉진을 마친 뒤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골절은 아닌데 손목 인대가 꽤 늘어났네. 지호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깁스까지 해야 합니까, 군의관님? 그 정도는 아니다. 대신 무리하면 길게 간다. 최소 며칠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해. 며칠이요? 닷새. 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의관님, 그냥 생활관에서 쉬면 안 됩니까? 민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통증 관리도 해야 하고 통신병이면 손 쓸 일이 많잖아. 입원 조치한다. 그때 조용히 차트를 받아 적던 간호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지호 상병, 닷새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지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의무실 조명 아래 서 있는 간호장교. 단정하게 여민 제복, 흔들림 없는 눈빛, 어딘가 본 듯한 얼굴선. 하지만 지호의 시선을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쪽에 달린 명찰이었습니다. 원채현.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지호의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원채연이라는 이름이 하나뿐일 리는 없었습니다. 누나는 13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다 해도 이렇게 같은 부대 의무실에 간호장교로 서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간호장교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트를 받아들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원지호. 병상에 앉아있는 청년의 얼굴을 다시 천천히 훑었습니다. 볼살은 빠졌고 어깨는 넓어져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어린 동생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옛날 제 손을 꼭 쥐고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 채연은 숨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민기는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정적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원소희, 이번 절차 진행해. 예, 군의관님. 채연은 서류를 넘기며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지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 누나냐고 물었다가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그 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간호장교님, 제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원지호 상병. 그 순간 지호의 전신이 굳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결은 달라졌지만 어릴 적 기억 속 놀이공원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누나의 목소리와 어딘가 이어지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채연의 눈빛이, 채연의 떨리는 손끝이 그것이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대전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기는 다음 환자 차트를 펼쳤고 복도에서는 다른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찍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오후에 지호의 심장만이 혼자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의무실에 입원한 건 손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흔들린 건 지호의 심장이었고 채연의 손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병상은 부대 생활관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생활관이 거칠고 시끄러운 세계라면 의무실은 유난히 조용하고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정리된 침상, 일정한 발소리, 낮게 오가는 목소리들, 아픈 병사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짧고 정확한 말로 하루를 움직이는 곳. 지호는 오른손에 보호대를 찬 채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눈이 자꾸만 간호장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준비하는 모습,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는 표정, 짧고 단정하게 움직이는 걸음걸이까지 이상하게도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잠해졌을 무렵 채연이
저녁약을 들고 지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지호 상병, 소염진통제입니다. 지호는 약을 받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간호장교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왜 묻습니까? 아니, 그냥 대전분 같아서요. 채연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요. 그 말에 지호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누나 같았습니다. 지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군대였습니다. 상대는 간호장교, 자신은 환자 신분의 상병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쑤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약 컵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원지호 상병? 예, 간호장교님. 혹시 형제 있습니까? 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11살 때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의무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채연은 더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름이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원채연이었습니다. 채연은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얼굴을 보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채연은 당직실에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트는 펼쳐져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눌러봐도 떨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진짜 너야? 13년 전 마지막으로 본 동생은 8살짜리 꼬마였습니다. 울먹이며 채연의 소매를 잡던 작은 손, 놀이공원에서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기 직전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 채연은 그 소리를 13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들렸고 조용한 새벽에도 떠올랐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 의무실 병상에 상병 계급장을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편 지호도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끌어올렸습니다. 누나는 왼쪽 눈 밑에 아주 작게 점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놀라면 숨을 짧게 들이마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지호가 넘어지면 아프냐고 먼저 물어보기도 전에 무릎부터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기억들을 손에 쥐듯 하나하나 되새기며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채연이 체온계를 들고 지호의 병상 쪽으로 다가왔을 때 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왼쪽 눈 밑 아주 작고 옅은 점 하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간호장교님. 채연은 체온계를 내려다본 채 대답했습니다. 말하십시오. 혹시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동생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채연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의무실 안이 찰나 동안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도 멀리서 울리던 취사장 소리도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압니다. 근데 간호장교님 이름이랑 얼굴이랑 목소리가. 채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그 한마디에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대에서 그것도 간호장교가 환자 상병을 그렇게 이름으로 부를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투는 완전히 누나의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 그 온도 그대로였습니다. 지호야, 너 맞지? 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나?
채연의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나 채연이야. 그 순간 지호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동시에 너무 믿고 싶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채연의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누나야? 채연은 더 이상 간호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상 곁으로 주저앉아 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나야, 누나야. 지호는 그 품 안에서 어릴 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군인이어서, 상병이어서, 부끄러워서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3년치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누나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냐고. 채연은 대답 대신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의무실 안에 낮고 조용하게 번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도, 민기도,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13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만이 그 작은 병상 곁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아침 햇살이 의무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3년을 돌아온 한 번의 포옹이었습니다. 남매의 눈물겨운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호와 채연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조금 가라앉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13년이나 걸렸는지,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채연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군의관 오민기 대위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둘을 당직실로 조용히 옮겼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말투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둘 다 진정해. 하나씩 이야기해봐. 먼저 입을 연 건 채연이었습니다. 13년 전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은 뒤 한 여자가 자신을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보육원 교사 김정숙이었습니다. 처음엔 잠시 보호받는 줄 알았지만 정숙은 채연을 경찰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친부모를 찾겠다며 울면 달래고 혼내고 숨기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이였던 채연은 점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갔습니다. 보육원 교사 김정숙 선생님은 저를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늘 무서웠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묻는 걸 싫어했거든요.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나를 몰래 데려간 거잖아. 응, 그럼 납치잖아.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지호는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아냐, 누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루도 포기 안 했어. 나도 같이 찾았어. 진짜야. 채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날 찾았어? 13년 내내. 그 순간 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4년을 버티며 한 번도 크게 울지 않던 그녀가 그 말 한마디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끊기며 1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기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두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잠시 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 장신혜였습니다. 지호야, 몸은 괜찮니? 지호는 첫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혀서였습니다. 지호야, 어머니, 왜 그래? 어디 더 아프니? 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누나 찾았어요. 전화기 넘어가 몇 초 동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누나 찾았어요. 진짜예요. 지금 제가 있는 의무실에 있어요. 원채연 소위 우리 누나예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혜의 손에서 컵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지센터 복도 어딘가에서였는지 곧이어 동료의 놀란 목소리도 짧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떨리는 숨소리만이 수화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어머니 들려요? 들려. 그 두 글자를 짜내는데 신혜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지호는 전화기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간 퇴근길이던 아버지 혁재는 신혜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차를 세웠습니다. 지호가 누나를 찾았대요. 그 한마디가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13년 동안 누르고 눌러온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서 흔들렸습니다. 혁재는 한동안 핸들 위에 이마를 얹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갈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채연은 부모님이 온다는 말에 오히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호야, 무서워. 뭐가? 혹시 날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해? 너무 늦었다고 하시면, 왜 이제 왔냐고 하시면.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야? 나는 13년이나 없었어. 그래도 누나야. 내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 사람일까? 그 말은 남매 재회의 기쁨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채연은 단순히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3년 동안 나는 버려진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상처를 가슴 깊이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버텨온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갈등의 씨앗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연의 오래된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너 요즘 군대에서 잘 지낸다더라. 그래도 키워준 정은 잊지 마라. 정숙이었습니다. 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정숙. 당직실 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대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재회는 단순한 눈물의 상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것들이, 마주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부모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의무실 앞 복도에 들어선 사람은 아버지 원혁재 소장이었습니다. 장군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장신혜가 거의 뛰다시피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정복의 단추도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랜 세월 버텨온 부모의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무너지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의무실 문 앞에서 채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병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신혜였습니다. 채연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13년을 건너온 엄마의 한마디. 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릴 적 수없이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밤마다 꿈속에서만 듣던 그 목소리.
자라면서 점점 희미해질까봐 무서워서 혼자 중얼거리며 억지로 기억해두려 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신혜는 그대로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채연도 결국 오열했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신혜는 채연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어깨를 두드리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우리 딸. 마치 그 말을 충분히 많이 해야만 비로소 현실이 될 것처럼 그 모습을 본 혁재는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직 국군 의무사령관이고 수많은 장병과 환자를 지휘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채연아. 채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혁재는 그대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못 찾았다. 투스타 장성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더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나를 잃은 뒤로 단 한 번도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이렇게 딸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민기는 조용히 의무실 한쪽으로 물러나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지내며 많은 장면을 봐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감동의 절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의무실 외부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부대 위병소를 통해 확인 요청이 들어왔고 이름을 들은 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채연이 군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알아내고 대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기와 주호는 민간인 출입 문제로 그녀를 바로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정숙은 복도 끝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채연, 너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나 안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의무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예비역 준장의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저 사람이, 채연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를 데려간 사람이에요.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너 길바닥에서 죽었어. 이제 와서 친부모 만났다고 날 버려? 지호는 이를 악물고 병상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혁재는 얼굴이 굳은 채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복도를 눌렀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부모면 뭐합니까? 잃어버린 애 하나 못 찾았으면서 키운 건 나예요. 그 말은 복도를 얼음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채연은 그 자리에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맞았습니다. 날 키운 건 저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준 사람. 그런데 채연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과 동시에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기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진짜 가족은 13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채연은 도대체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혜가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채연아,
저 말 듣지 마. 하지만 채연은 눈물을 떨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다 엉망이 된 것 같아. 그녀는 결국 의무실 뒤편 비상계단 쪽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지호가 급히 따라 나서려 했지만 손목 통증에 비틀거렸습니다. 혁재가 딸을 뒤쫓았고 신혜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군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사랑이 아니라 유괴예요. 범죄라고요. 정숙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부대 뒤편 오래된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전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13년 동안 꿈꾸던 재회가 이루어졌는데 정작 마음은 오늘이 가장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배신자인가? 부모님을 잃은 아이였는가 아니면 키워준 사람을 버린 딸인가? 그 질문에 채연은 아직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대전의 봄밤은 낮보다 훨씬 서늘했고 부대 뒤편 벤치 위에 앉은 채연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멀리 부대 담장 너머로 대전 시내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채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혜였습니다. 그녀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환자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리듯 딸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군인이면서 간호사인 간호장교로 그리고 현직 민간인 간호사로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하지? 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이상해. 저 사람 밑에서 컸는데 저 사람이 미운 것도 맞고 그런데 또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같지도 않아.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 근데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났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죄책감이 먼저 들어. 나 때문에 다들 더 아파진 것 같아. 신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채연아, 잘 들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채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괴롭지? 신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상처가 오래되면 기쁨도 바로 못 들어와. 엄마도 그랬어. 채연이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신혜는 한숨처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 엄마는 오래도록 내가 엄마를 원망할까봐 무서웠다. 왜 손 놓쳤냐고, 왜 못 찾았냐고, 내가 살아서 돌아와도 엄마 얼굴 안 보려 할까봐 무서웠어. 근데도 매일 찾았어. 왜인지 아니? 채연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든 살아만 있으면 됐거든. 그 한마디는 채연의 심장을 정면으로 울렸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됐다. 그 말엔 원망도 체면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 있었습니다. 채연은 엄마의 손을 꼭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혁재는 의무실 안에서 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침상 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혁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다. 11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컸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지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누나가 그냥 반갑기만 할 줄 알았어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혁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누나를 찾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 말은 지호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누나를 찾는 것과 누나가 다시 가족 안에서 안심하고 숨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기가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군의관님? 어제 내 부모님이 가져온 거다. 봉투 안엔 오래된 실종 신고서 사본, 전단지, 경찰 접수 내역, 놀이공원 주변 폐쇄회로 자료 요청 기록, 그리고 수없이 복사된 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연은 봉투를 열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 한 귀퉁이는 비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고 어떤 것은 테이프 자국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연아, 아빠가 꼭 찾는다. 또 다른 전단지 뒤에는 어머니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대전역 앞에 붙이고 왔다. 우리 딸, 엄마가 기다린다. 채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전단지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정말 찾았구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날 오후 시내가 일하는 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 김연자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자는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장간호사 딸 찾았다며?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먼.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서운 법인데. 그 말은 나중에 시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내는 복도 창가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 속에 복지센터를 찾던 81살 연자. 그 어르신은 누구보다도 잃고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내의 가슴 깊은 곳을 다시 한번 건드렸습니다. 저녁 무렵 채연은 다시 가족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호야.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채연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도망 안 갈게. 무서워도 피하지 않을게. 혁재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채연은 울면서도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지호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신혜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혁재는 눈을 감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13년 만에 받은 구원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의무실 창밖으로 대전의 저녁 노을이 붉고 조용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저녁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과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재회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이름은 여전히 이 가족의 가슴 한켠에 날카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한 고비도 정면으로 넘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부대 인근의 조용한 군 가족 상담실에서 채연은 가족들과 함께 정숙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민기와 부대 측 관계자도 최소한의 입회만 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채연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당당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채연 옆에 나란히 앉은 혁재와 신혜, 그리고 붕대를 감은 손으로 누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지호를 보자 그 표정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상담실 안은 형광등 불빛만 조용히 윙윙거렸고 창밖으로는 부대 앞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연아, 내가 잘한 건 아니어도 나는 널 버리진 않았어. 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또 흔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저를 버리진 않았죠. 정숙의 눈빛에 잠깐 기대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채연의 다음 말은 단단했습니다. 그 대신 제 가족을 빼앗았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너를 키웠다. 네. 키워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줬어요. 그건 감사해요. 그럼 됐잖아. 채연은 처음으로 또렷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어요.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11살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무서워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야 했어요. 가족을 찾게 해줬어야 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멈춰 세운 거예요.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불임 때문에 이혼당하고 자녀가 너무 갖고 싶었어. 그 와중에 놀이공원에서 너를 보았고 너를 너무 딸로 삼고 싶었어. 신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은 13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혁재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군인이면서 의사인 군의관으로서 수많은 환자를 살렸지만 아버지로서는 매일 죽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빼앗았어요. 지호도 처음으로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8살 때부터 누나 찾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 전단지도 돌렸고요. 당신은 내가 누나 없이 큰 13년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 말 앞에서 정숙은 더 이상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만에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어. 아무도 없었어. 채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외로웠다고 해서 남의 가족을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지막 못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정숙은 결국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억울함보다 죄책감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렸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채연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연민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자리였으니까요. 미안하다.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채연은 오래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평생 증오만 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제 가족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순간 채연은 13년 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 하나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오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길, 대전의 오후 햇살이 유난히 밝게 쏟아졌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누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누나, 괜찮아? 채연은 눈가가 젖은 채로 웃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호는 말없이 누나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누나를 찾아 헤매던 8살짜리 아이가 이제 21살이 되었고 상병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으로 누나 곁을 걷고 있었습니다. 혁재는 앞서 걷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돌아봤습니다. 채연이 햇살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구나. 13년의 죄책감이 그 순간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잃었던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 옆에 딸이 살아서 웃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놓였습니다. 신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채연도 그 손을 꼭 잡아 되돌려 쥐었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연결된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전의 봄 햇살이 네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싸움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지호의 의무실 입원은 예정대로 닷새 만에 끝났습니다. 퇴원하는 날 형준이 생활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원지호 상병? 예, 행보관님. 손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형준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졌으면 됐다. 저녁 얼마 안 남았다고 또 까불지 말고.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행보관님. 태훈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작업 투입은 천천히 할 거다. 괜히 무리하지 마. 예, 소대장님. 주호는 서류에 사인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몸 관리 잘해라. 내가 전역할 때까지 사고 없이 보내는 게 목표다. 예,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부대 일상이었습니다. 형준의 퉁명스러운 말투도 태훈의 무뚝뚝한 배려도 주호의 짧고 단단한 지시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생활관 관물대 속 가족 사진은 더 이상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그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혼자 바라보지 않아도 되도록. 2달 뒤 지호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진급식을 마친 날 면회실에는 혁재와 신혜 그리고 외출증을 받아온 채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병장 계급장을 단 아들을 보며 신혜는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다 컸네. 지호는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웁니까? 내 누나 찾은 뒤로는 눈물이 더 많아졌어. 채연은 웃으며 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원지호 병장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원채연 소위님. 그러자 채연이 눈을 흘겼습니다. 아. 지호는 피식 웃으며 고쳐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나.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13년 동안 비어있던 웃음이었습니다. 면회실 창으로 대전의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그 빛 안에 네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담겼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4달 뒤 지호는 전역했습니다. 전역증을 받아들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날 바깥에는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혜는 아들의 저녁 모자를 다듬어 주었고 혁재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2번 두드렸습니다.
채연은 한참 동안 동생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전역하는데 왜 누나가 더 울어? 시끄러워. 내가 내 누나잖아. 지호는 웃다가 끝내 자기도 울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입대하던 날부터 전역하는 이날까지 그가 버텨온 것은 단순히 병역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누나를 만나기 위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나를 보기 위해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전역 후 지호는 바로 복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호학과 1학년 2학기로 다시 복학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취업이 빠른 직업을 선택한 학생이 아니라 가족의 상처와 회복을 모두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환자 곁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픈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채연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약품 정리표를 들고 병실을 돌 때, 복도창으로 대전 시내가 보일 때, 예전 같으면 막연한 그리움이 먼저 밀려왔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무 복무 5년을 마치면 전역해 민간인 간호사로 살겠다는 마음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래는 혼자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혁재는 여전히 국군 의무사령관으로 일했고 신혜는 여전히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복지센터의 연자는 어느 날 신혜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간호사, 요즘 얼굴이 다르네. 신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요? 응. 올해 잃어버린 거 찾은 사람 얼굴이야. 신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든한 살의 연자가 사별의 외로움을 안고 복지센터를 찾아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잃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긴 일인지 그 어르신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 이제야 다시 숨 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식구는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의 그 집 식탁엔 오랜만에 4개의 수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신혜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혁재가 신문을 접어두고 지호가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고 채연이 늦게 들어와 군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눈물 나는 저녁이었습니다. 채연은 밥을 먹다 말고 식탁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옆얼굴, 어머니의 손, 맞은편에서 투덜대는 동생의 목소리. 13년 동안 꿈속에서만 그리던 장면들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지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누나, 왜? 앞으로는 어디 갈 때 손 놓지 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혁재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고 신혜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채연은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 나. 이제 절대 안 나.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식탁 위에 머물렀습니다. 13년 전 놀이공원에서 놓쳐버린 손이 이렇게 식탁 앞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오랜만에 자기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의 익숙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작게 들리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 이 도시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을 택하고 대전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리고 의무실 병상에서 원지호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길이 결국 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창문 앞으로, 이 밤 공기 앞으로 채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아왔구나. 나 진짜 돌아왔구나. 13년 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은 사실 한 번도 그녀를 놓지 않았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대전역 골목을 돌던 아버지도,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던 어머니도, 이불 속에서 누나가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도하던 동생도, 그 모든 시간이 채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연도 다시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갑던 군 의무실에서 시작된 한 번의 재회는 결국 한 가족의 멈췄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워지는 데는 하룻밤이 필요했고, 다시 이어지는 데는 용기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채연의 용기, 지호의 기도, 혁재의 죄책감, 신혜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한데 모여 이 저녁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대전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만큼은 오랜 세월 꺼져 있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이제야 비로소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기다림과 남매의 재회 중 어떤 게 더 슬펐나요? 채연을 몰래 데려간 정숙, 여러분이라면 용서 가능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